이부 박정희, 신화의 탄생 한 아이가 국가를 꿈꾸기까지 경상북도 구미. 1920년대 말 초가집 지붕 위로 굴뚝 연기가 느리게 피어올랐다. 가난은 집안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었고 겨울이면 방마다 성애가 맺혔다. 그 집의 막내 아들, 이름은 박정희. 6남매 중 가장 어렸고 가장 말이 없었다. 그는 장날마다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읍내를 오갔고 이따금 도로 옆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일본 순사의 말을 바라보곤 했다. 그 말에 타고 있던 이방인의 군복, 그 반듯한 태도와 거침없는 표정, 어린 박정희의 눈에 그것은 하나의 질서처럼 보였다. 1930년대 조선은 여전히 일본의 치하였다. 학교에서 그는 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배웠고 조선사가 아닌 일본사를 외웠다. 교실 한복판엔 일장기가 걸려 있었고 아침마다 기미가요를 외치며 절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틈에서도 그는 눈에 띄는 아이였다. 수학과 작문에 능했고 교사는 그의 꼿꼿한 태도와 집중력을 칭찬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그는 교사라는 현실적 꿈을 꿨고 대구 사범학교에 합격하면서 그 꿈에 한 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시절 일본의 전쟁광은 더 이상 조선을 교실에 앉혀두지 않았다. 1939년 박정희는 사범학교를 자퇴하고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지원한다. 가난도 가족의 만류도 교사의 충고도 그를 막지 못했다. 당시 만주군관학교는 조선인 입학생들에게 철저한 일본화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을 타카키 마사오라 이름 지었고 일본어 외엔 말하지 않았다. 총검술, 제식훈련, 전술학, 천황에 대한 충성교육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동기들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는 조용했고 계산적이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폈고 함께 있는 동료들의 관계를 뒤에서 천천히 읽었다. 한 장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 친구는 말을 아꼈고 늘 기록했다. 명령은 복종했고 상관은 만족했고 그러나 누구보다 속이 깊었다. 박정희. 그는 가난에서 출발했지만 질서와 체계에 집착했고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가장 조용한 병사였다. 그리고 그 병사는 곧 한 나라의 주인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1945년 광복. 조선은 일제의 지배에서 풀려났지만 거리엔 혼란과 공백만이 가득했다. 친일파는 살아남았고 독립운동가는 쓸쓸히 사라졌다. 권력은 없고 군정만 존재했으며 모든 질서는 무너진 상태였다. 그때 박정희는 고향에 있었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군 복무 경력을 숨긴 채 그는 사범학교 졸업생으로 다시 자신의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군인이었다. 말은 아껴야 한다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1946년 박정희는 조선영비사관학교에 입학한다. 조선에서의 새 군대, 새로운 엘리트 계급. 그는 다시 군복을 입는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학교 내부에서 남로당 활동을 한 혐의로 감찰에 걸린다. 군정보가가 확보한 문건에 그의 이름은 명확히 적혀 있었다. 박정희, 조직명 화랑, 내부 통신, 조직 활동 자금, 그리고
명확한 서명이 함께 있었다. 사건은 커졌다. 함께 활동했던 동기 장교들은 총살되거나 위험 영구 제적당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동료들은 총살됐지만 박정희는 군에서 퇴교당했을 뿐 살아남았다. 왜? 군 내부의 일부 고위 장교들은 그를 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친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이 정도의 인재를 죽이기엔 아깝다.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불편했고 동시에 유능했다. 1년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군으로 복귀한다. 다른 이들이 피로 사라진 자리를 그는 말없이 채워 넣었다. 장교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죽을 뻔한 거 아니었어. 왜 저렇게 당당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계획서를 쓰고 연설을 암기하고 작전 개념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자리든 주어진 임무를 무리 없이 해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는 절대 위로 올라갈 사람과 충돌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능력이었다. 그리고 전략이었다. 박정희. 그는 말없이 무너졌고 말없이 다시 일어났다. 그 사이 그는 누가 위험한지, 누가 약한지, 무엇이 권력이고 무엇이 권력이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했다. 그가 군대 내에서 조용히 세력을 쌓아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군대는 겉으로는 단단했지만 안으로는 분열되어 있었다. 미군의 물제 기대에 살아가고 지휘관은 매일 바뀌었으며 정치는 군을 통제하지 못했고 군은 정치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 혼란의 틈에서 박정희는 다시 자신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회의에서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고 토론 자리에서도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어느 부대가 무슨 물자를 언제 받는지, 어느 대대장이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씩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김종필, 젊고 머리가 빠르고 행동이 과감한 정보장교. 군 안팎의 동향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했고 정치권과 언론계에도 인맥이 있었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 카리스마와 명분을 중시했지만 실행에는 약했고 감정이 섬세했다. 박정희는 이 둘을 다르게 대했다. 김종필에게는 정보와 계획을, 장도영에게는 공손과 충성을 보였다. 그는 쿠데타를 계획하면서도 내가 앞장서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빠지면 모두가 빠질 거야. 내가 지지하면 모두가 따라올 거야. 그는 중심에 있었지만 중심이 아니었다. 무대 뒤에서 조율했고 모든 시선이 장도영을 향하도록 설계했다. 장도영은 자신이 수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종필은 알고 있었다. 실제 키는 박정희가 쥐고 있어요. 박정희는 병참, 통신, 병력 배치, 작전 시간까지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조율했다. 명단에는 각 부대의 충성도까지 메모되어 있었다. 모모 중대장 불확실 제거 대상, 모모 소령 확실함, 적극 투입. 그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라디오국 점거 가능 여부였다.
그는 말했다.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한다. 군이 나섰다고. 총보다 먼저 마이크를 장악하라. 쿠데타 결행일이 결정됐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전 도면 한가운데 작은 붓글씨를 남겼다. 5.16 새벽 4시.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알았다. 그가 이번 판의 설계자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따르고 있었다. 박정희.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기 전 권력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버린 사람이었다. 말없이 설계하고 조용히 압도하며 결국 모두를 그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 사람.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45분. 서울은 아직 어둠 속이었다. 길거리에 사람은 없었고 라디오도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군부대 내 일부 병력은 이미 무장을 마친 상태였다. 박정희는 국방부 지하통신실에서 무정의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계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작전 개시.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1공수 특전단이 가장 먼저 서울 시내로 진입했고, 이어 포병대 통신대가 라디오국과 국방부 본청을 장악했다. 박정희는 청와대를 향한 루트가 확보됐다는 보고를 받자 짧게 좋다고만 말했고 곧바로 장도영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장도영은 놀랐다.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은 끝나 있었다. 박정희는 전날 밤까지 직접 병력 명단을 확인했고 작전 동선과 병참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손보았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군 전체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첫 방송이 나간 건 새벽 4시 15분.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짧은 방송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꿨다. 서울 시내는 전고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무혈점령 상태가 되었다. 장면 총리는 청와대에서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청와대 경호병력은 무장을 해제당했고 통신망은 두절되었으며 국회는 출근한 의원조차 없었다. 오후 1시.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에 발족을 선언했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박 소장님, 이게 임시 권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부입니까? 박정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우리는 정권이 아니라 질서를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임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출발이었다. 쿠데타는 성공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방가소에 하나 당기지 않고 정권은 바뀌었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신문은 늦게 인쇄되었고 방송은 정부 발표만 반복했다. 광장은 조용했고 카페는 텅 비었으며 시장에서는 사람들끼리 속삭이듯 말했다. 진짜야? 진짜 박정희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야? 총 들고 나온 군인이 나라를 바꾸다니. 박정희는 그날 저녁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무력으로 잡았지만 두려움만으로 오래 가진 못한다. 그는 이미 권력을 얻은 자가 아닌 권력을 유지할 자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날 박정희는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였다. 한밤의 명령 한 줄로 수도 전체가 바뀌고 정치가 무너지고 국민의 숨소리마저 달라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은 조용했다. 거리는 멈췄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정치는 침묵했고 언론은 정리되었다. 1961년 5월 1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박정희는 부위원장이었다. 겉으로는 장도영이 회의를 주도하는 듯 보였지만 누구도 그가 실세라고 믿지 않았다. 모든 문서는 박정희의 결재를 거쳤고 모든 사람은 박정희의 눈치를 봤으며 모든 흐름은 박정희의 기다림에 맞춰 움직였다. 불과 2달 뒤 장도영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사임한다. 그리고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오르게 된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매일 반복했다. 신문 한 면, 라디오 톱뉴스, 심지어 교실 속 교과서에도 그의 이름은 가장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처음엔 경제 재건을 말했고 다음엔 부패 척결을 말했으며 결국엔 국가의 혁신을 말하기 시작했다. 1962년 그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외자유치, 경공업 육성, 수출 증대, 공기업 개편. 그의 연설은 마치 정치인의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자 같았고 경영자 같았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안정을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이 있는 지도자에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리더가 아닌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 제2의 건국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방벽에는 그의 사진이 걸렸고 공장 연설은 기사보다 빨리 퍼졌으며 청와대 앞에는 박정희에게 감사한다는 전단이 붙기 시작했다.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박정희는 실패도 모순도 과거도 남아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속도와 성과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만들었다. 박정희, 그는 신화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따랐고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신화의 탄생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다. 그가 세운 체제는 정말 모두를 위한 체제였는가? 그가 말한 성장은 누구의 희생 위에 있었는가? 다음 이야기 3부. 국가라는 이름의 감시자 1960년대 후반 한국은 놀라운 성장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고문, 검열, 사찰. 국가는 국민을 지켰는가? 아니면 국민을 감시했는가? 3부에서 우리는 권력의 이면을 정면으로 마주한다.